세금,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? 괜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내 돈이 줄줄 새고 있는 건 아닐까?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. 오늘 제가 그 복잡한 한국 세금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기술들을 쏙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혹시 나도 모르게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건 아닐까?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. 워낙 규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죠.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. 그 불안감이 아하,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확신으로 바뀔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. 먼저 세금의 큰 그림을 세 가지로 나눠서 아주 간단하게 이해해 보고요. 그 다음엔 금융소득, 연금,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과 증여 문제까지 깊게 파고들어 볼 겁니다. 마지막엔 이 모든 걸 깔끔하게 총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세금. 참 복잡하죠? 그런데요, 사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는 딱 세 가지 방식으로만 나뉜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? 이 기본 구조만 머리에 딱 넣어두시면 앞으로 세금 이야기가 훨씬 단순하게 느껴지실 겁니다. 자, 보세요. 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. 먼저 종합과세, 이건 말 그대로 1년 동안 번 돈, 월급, 이자, 배당 이걸 싹 다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. 우리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죠. 근데 분류과세는 좀 특별해요. 예를 들어 퇴직금, 이거 30년 일하고 한 번에 받는 건데 이건 그의 소득에 다 합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누진세 때문에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분류해서, 즉 따로 떼서 계산하는 겁니다. 아주 합리적이죠. 그리고 마지막 분리과세, 이건 제일 심플해요. 은행에서 이자 줄 때 세금 미리 떼잖아요. 그걸로 딱 끝내는 방식, 깔끔하죠. 자,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금융소득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. 특히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.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거든요. 바로 2천만 원. 이 숫자 그냥 외우세요. 이게 금융소득 세금의 모든 것을 가르는 진짜 마법의 숫자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의 연간 이자랑 배당 소득 합친 게 이 2천만 원을 안 넘는다. 그럼 그냥 14% 세금 내고 깔끔하게 끝. 이걸 분리과세라고 해요. 근데 여기서 단 1원이라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종합과세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.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. 2천만 원까지는 일단 14%를 적용하고 그걸 초과하는 금액만 여러분의 원래 월급 같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. 그럼 세율이 확 올라가겠죠?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. 만약에 그렇게 힘들게 종합과세로 계산했더니 어라? 원래 은행에서 뗐던 14%보다 세금이 더 적게 나왔네? 그럼 국세청이 그 적은 금액으로 받아줄까요? 천만에요. 둘 중에 더 큰 금액으로 걷어갑니다. 그러니까 최소한 14%는 무조건 내는 거죠. 국가는 절대 손해 안 봅니다. 혹시 배당소득 있으신 분들은 그로스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내가 받은 배당금에 갑자기 10%를 더해서 소득으로 잡아요. 듣기만 하면 완전 손해 같죠? 아니 내 돈 왜 늘려서 세금을 더 내게 해? 쉽잖아요. 근데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. 사실 이건 우리한테 엄청 유리한 제도예요. 왜냐하면 그 배당금은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에서 주는 거거든요. 거기에 또 소득세를 매기면 이중과세잖아요. 그래서 그걸 조정해 주려고 일단 10%를 더했다가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그만큼을 고스란히 빼주는 거예요.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드는 아주 착한 제도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지금 버는 돈에 대한 얘기였죠. 이제 시선을 좀 더 멀리 우리의 미래로 돌려보겠습니다. 바로 연금입니다. 이게 그냥 노후 준비가 아니에요. 잘만 활용하면 오늘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을 확 줄여주는 최고의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 공적연금,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랑요,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는 사적연금, IRP 같은 거예요. 이 둘, 세금 측면에서 완전 다릅니다. 국민연금은 낼 때 소득공제 받아서 좋죠. 근데 나중에 받을 때는 번 돈으로 잡혀서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. 반면에 사적연금은 어떠냐? 낼 때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, 그러니까 낸 세금을 직접 돌려주고요.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 1,500만 원까지만 받으면 3에서 5%, 정말 낮은 세율로 세금 내고 끝낼 수 있어요. 나중에 받을 때 세금 부담이 비교가 안 되게 적으니까 우리가 왜 사적연금을 챙겨야 하는지 아시겠죠? 자, 이제부터는 정말 판이 커집니다.
내 자산을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. 바로 상속과 증여 이야기입니다. 이거 그냥 죽기 전에 주냐, 죽고 나서 주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.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억 단위로 갈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 싸움입니다. 다들 왜 그렇게 미리 증여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표 하나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. 상속세는요,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, 이 거대한 피자 한 판에 통째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. 피자가 크니까 세율도 엄청 높겠죠? 근데 증여세는 달라요. 받는 사람 기준이거든요. 피자 한 판이 아니라 자녀 1, 자녀 2, 손주에게 나눠준 피자 조각 하나하나에 각각 세금을 매겨요. 조각이 작으니까 당연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겠죠? 그러니까 같은 10억이라도 상속으로 한 방에 주는 것보다 3명한테 쪼개서 증여하면 세금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. 바로 이 구조적인 차이 때문이에요. 그럼 그냥 죽기 직전에 다 증여하면 되겠네? 싶으시죠? 당연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사전 증여재산 합산이라는 게 있어요.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나 배우자한테 준 돈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개선해버립니다. 꼼수 부리지 말라는 거죠.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엄청난 절세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. 잘 들으세요. 손주나 며느리,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증여한 재산은 10년이 아니라 5년만 합산합니다. 5년. 이 5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. 그래서 미리 주는 게 왜 좋냐? 결정적인 이유 2가지입니다. 첫째, 가치 고정 효과. 나중에 10년 안에 준 거라 합산된다 쳐도 상속 시점의 가치가 아니라 증여했던 그 당시의 가치로 합산해요. 그러니까 앞으로 팍팍 오를 것 같은 아파트나 주식은 하루라도 빨리 증여해서 그 가치를 딱 묶어두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죠. 둘째, 시간 이기기 전략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주나 며느리한테 증여하고 5년하고 딱 하루만 더 버티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아예 빠져버립니다. 이걸로 몇 억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. 엄청나죠? 자, 이번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문제. 자녀가 집 산다고 하는데 목돈 좀 보태주고 싶잖아요. 근데 덜컥 줬다간 증여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되시죠? 그래서 알려드립니다. 세금 한 푼 안 내고 증여를 차용, 즉 빌려주는 걸로 만드는 합법적인 방법.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, 증거입니다. 우리끼리 빌려준 건데 뭘 절대 안 통합니다. 국세청은 서류로만 말하거든요. 차용증 당연히 써야죠. 근데 그거 한 장으로는 택도 없어요.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바로 이자입니다.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주고 만든 계좌 이체 내역. 이거야말로 이건 진짜 빌린 돈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. 만기일도 정하고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. 그럼 이자는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? 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4.6%예요. 근데 자식한테 4.6% 이자 받기 좀 그렇잖아요? 다행히 이걸 꼭 지킬 필요는 없어요. 아주 기가 막힌 규정이 있거든요. 뭐냐면 법정이자 4.6%랑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,000만 원보다 적으면 그 차익은 그냥 봐주겠다. 증여로 안 보겠다. 이겁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 꽤 큰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면 약 2억 1,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없어요. 와, 대박이죠? 근데 잠깐만요. 여기에 진짜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. 만약 이자도 한 푼 안 받고 원금도 전혀 안 갚고 있다. 그럼 국세청이 이걸 어떻게 볼까요? 에이, 이거 빌려준 거 아니네. 그냥 준 거네. 하면서 원금 2억 1,700만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때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단돈 10,000원이라도 이자를 주고받는 신용, 즉 거래 기록을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와,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했네요. 머리 좀 아프시죠? 괜찮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오늘 나온 내용 중에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의 절세 연장통에 착착 넣어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연장들 잘 챙기세요. 첫째, 금융소득은 무조건 2,000만 원. 이 선을 넘나들며 관리하기에. 둘째, IRP 같은 사적 연금은 최고의 절세 상품. 혜택 놓치지 말기. 셋째, 증여는 10년짜리 큰 그림. 특히 손주, 며느리 찬스는 5년 전에 미리 쓰기. 넷째, 가족끼리 동거래, 차용증은 기본, 이체 기록은 필수.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절세 고수입니다. 세상에서 가장 비싼 조언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잘못된 세금 조언이라고 합니다.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몇 배로 토해낼 수 있거든요.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
튼튼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자, 이제 공은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.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이건 내 얘긴데?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여러분의 절세 시계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. 2천만 원 금융소득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겠어요? 아니면 10년짜리 증여 플랜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? 뭐든 좋습니다. 듣고 끝내지 마시고 딱 하나만이라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.